안녕하세요. 삼성서울병원 성균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최연호입니다. 요 강의는요, 아까 처음에 했던 강의 하나와 연결되는 강의가 됩니다. 지금 제목은 소아청소년 크론병 치료의 톱다운 전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앞에 강의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혹시 요 강의에 대해서 보신 분들이 이걸 먼저 보게 되면 앞에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봤을 때 이해가 더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토픽입니다. 소아청소년 크론병에서 이 톱다운 전략을 우리가 왜 채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자세하게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제가 이제 쭉 얘기해드리는 내용들의 이제 논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요. 이 모든 결과는 대부분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루어진 결과들입니다. 그러니까 외국 거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저희가 톱다운 전략을 수행하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던 것을 논문에 실린 거죠. 그거를 쭉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 우리가 탑다운을 왜 하는가? 첫 번째 이유에서 뮤코살 힐링이 됩니다. 이 뮤코살 힐링의 개념은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고요. 저희 팀이 초창기부터 스텝업 치료와 톱다운 치료를 비교해 왔었습니다. 그래서 모더리트 시비어 크론병에서 뮤코살 힐링에 대한 그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요. 이 내용은 저널 오브 크론스 앤 콜라이티스라고 하는 매우 좋은 잡지에 실려 있는 겁니다. 아마 임팩트 팩터가 8.6이 넘는 것 같아요. 좋은 잡지에 실려 있는 것이고 내용을 보면 여기 나온 대로 78명의 환자를요, 크론병 환자를 두 군으로 나옵니다. 왼쪽 암은 스텝업 군이고 오른쪽 암은 48명이 탑다운 군이 됐는데 이 두 군을 가지고 보통 한 3, 4개월 때 저희가 중간에 내시경을 한번 하고요. 1년이 지났을 때, 치료 후 1년이 지났을 때 내시경을 또 합니다. 그래서 이 톱다운 전략이라는 게 결국 인플리스맵 같은 IV제제 항체하고 아제사이오프린 콤비를 의미하는 겁니다. 두 개를 동시에 써서 어떻게 뮤코사 힐링이 변화되는가를 본 것인데요.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봤습니다. 이 클리니컬 레미션에 대해서 비교를 했고 레버라토리 레미션을 비교했고 뮤코살 힐링을 본 거죠. 이 파란 부분이 스텝업이 되는 거고 빨간 바가 탑다운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뭐 수치적으로는 탑다운군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통계학적 의미로는 이 클리니컬 레미션과 레버라토리 레미션의 차이는 없는 걸로는 나옵니다. 근데 뮤코살 힐링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. p-밸류 0.007로 탑다운군이 훨씬 더 뮤코살 힐링에 빨리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더 자세하게 봐서 54주, 즉 1년째 뮤코살 힐링을 시켰을 때 그거에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저희 멀티비레이트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기 유니베레이트에서 나오고 멀티비레이트에 같이 나온 4개를 보면 여기 4개가 나와 있죠. 이 중에 특히 트리트먼트 그룹의 차이, 즉 스텝업이냐 탑다운이냐의 차이가 가장 오즈 레이쇼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. 또 14주째 이미 뮤코사 힐링이 온 군이 상당히 오즈 레이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표가 뭐냐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소아과에서 인플리스맵을 썼을 때 뮤코살 힐링에 관련된 논문을 제가 한 3개 정도를 구해왔는데 여기 나온 위 3개가 그 내용들이고요. 환자 수, 연구 대상 환자 수가 있고 듀레이션 만스는 뭐냐면 인플리스맵을 쓸 때까지의 기간이죠. 그러니까 요거는 한 12개월 걸렸다, 이건 14.5개월 걸렸다 이런 의미가 되고 B1 비헤이비어가 뭐냐, 이게 결국은 인플라메이션 단계다. 그 당시가 인플라메이션 단계다. 그러니까 스트릭처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고요. 콤보 트리트먼트를 했는지 이런 거를 보고 뮤코살 힐링의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. 요 위에 3개 나와 있는 것과 저희 그룹 A, 그룹 B, 그룹 B가 이번에 탑다운인데요. 탑다운에서의 뮤코살 힐링 레이쇼를 보면 여기 나와 있죠. 우리 그룹, 탑다운 그룹이 74%로 뮤코살 힐링이 제일 좋았습니다. 왜 그런지 보시면요. 듀레이션, 그러니까 인플리스맵을 쓸 때까지 기간이 0.7개월, 매우 짧게 저희가 사용을 시작했고 B1 비헤이비어가 인플레메이션 단계 100% 때 다 시작을 했고요.
모두가 콤보 트리트먼트, 아자사이오프린과 콤보 트리트먼트를 한 거죠. 결국 이 테이블에서도 결론 내릴 수 있는 거는 인플리스맵을 쓸 때까지, 진단부터 인플리스맵을 쓸 때까지 기간이 짧아야 되고요. 아자사이오프린 같은 그 항체 생성을 예방해주는 그런 콤보 트리트먼트를 같이 했을 때가 훨씬 더 잘 듣고요. 인플라메이션 단계에 있는 B1 비헤이비어를 보일 때 쓰는 것이, 미리 쓰는 것이 탑다운하는 게 훨씬 더 좋다.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왜 탑다운을 하는가?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이 제목에 나와 있듯이 롱텀 레미션이 됩니다. 저희 팀이 이 JPGN에 실은 연구에 따르면요. 톱다운 전략을 썼을 때가 스텝업 전략을 썼을 때보다 롱텀 레미션 기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좋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저희의 데이터인데 그룹 A가 탑다운 군이 되는 거고 그룹 B가 스텝업 군이 되는데 3년 동안을 봤어요. 3년 동안에 이 그래프를 봤더니 릴랩스 프리 레이트이 확연하게 이 톱다운 군에서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보시죠. 세 번째 탑다운 하는 이유는 바로 성장입니다. 소아청소년기에 가장 문제가 성장이 되죠. 아이들이 성장기가 바로 사춘기인데 사춘기 때 이 크론병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. 염증이 내 몸에 만성적으로 있을 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. 키가 안 자라요. 그러니까 이 염증이 교정이 돼야 키는 자라게 돼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성장에 대해서 봤습니다. 톱다운 그룹과 스텝업 군을 봐서 저희 논문에 실은 건데 하이테이 G스코어를 봤더니요. 빨간 게 톱다운이 되고 파란 게 스텝업군이 됩니다. 3년 동안의 성장을 봤을 때 탑다운을 시행한 군이 확연하게 더 많이 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p-value 0.026입니다. 이걸 흥미롭게 저희가 두 군으로 나눠봤습니다. 뭐냐면 테너 스테이지 1에서 3까지에서 미리 조금 더 빨리 인플리스맵 트리트먼트 시작한 군과 테너 스테이지 4, 5에서 이 인플리스맵을 시작한 군을 한번 나눠봤는데 두 군이 달라요. 늦게 치료를 시작하면 p-value 0.43 정도로 별 차이가 없는데요. 성장에 별 차이가 없는데 테너 스테이지 1에서 3, 즉 한 12살, 11살 일찍 시작할수록 p-value 0.01 정도로 톱다운이 훨씬 더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결국 그 첫 번째 강의에서 나왔던 그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. 생각보다 시간이 짧습니다. 언제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성장이 달려있다고 보는 게 옳거든요. 자,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갑니다. 그렇다면 톱다운 전략을 어떻게 잘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? 바로 여기에 그 TDM, Therapeutic Drug Monitoring 개념이 나옵니다. 자, 우리 톱다운의 가장 문제는 인플리스맵이나 아달리무맵 또는 아자사이오프린을 콤보 트리트먼트를 빨리 시작하는데 많은 의사들이 특히 이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전부 이 약들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.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이 약들을 먼저 쓰게 돼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알려져 있듯이 이 인플리스맵 같은 바이올로직 안티바디는 결핵이라든가 아주 심한 감염 또는 인퓨전 리액션, 말리그넌시에 대한 리포트 가능성도 리포트되어 있고요. 아자사이오프린 같으면 뭐 WBC 많이 떨어지고요. 머리카락 빠지고 헤파토톡시시티 잘 알려져 있고 운 나쁘게 이제 나이 든 남자애들한테 우리나라는 거의 없었는데 외국에서는 T셀 림포마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들 걱정을 많이 하세요. 맞습니다. 결국은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벌어지지 않았는데 미래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. 스테로이드는 경험이 많아서 어떻게 해볼 수 있다지만 이게 생기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다들 많이 걱정하세요. 그래서 저희도 한 10년 전쯤에 이거를 어떻게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두 가지 시스템을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첫 번째는 당연히 부작용을 어떤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.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치료를 옵티멀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. 치료를 옵티멀하게 한다는 자체가 바로
그 전략이 되는 건데요. TDM이죠. 이 TDM을 미리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. 이 TDM이 결국 뭐냐면 트러플 레벨을 보는 거고 안티드럭 안티바디를 보는 거예요. 자, 10년 전에 이게 우리나라에 어베일러블 하지 않았습니다. 저희도 아마 7, 8년 전쯤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아름아름 10년 전에도 조금 몇 개는 시작을 했었습니다. 이 키트를 수입해다가 직접 연구실에서 저희 연구비를 이용해 갖고 환자의 그 피에서 이걸 재줬죠. 지금이야 뭐 당연히 이 트러플 레벨 같은 거, 인플루엔자맵이랑 아달리무맵은 보험 수가가 1회 안에서 인정이 되잖아요. 그 당시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. 그래서 10년 전부터 이걸 열심히 환자를 위해서 이 레벨을 재고 환자에게 그걸 알려주고 전략을 세운 겁니다.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예측할 수 있고 치료약 자체를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약 용량 도수를 늘려야 될지 또는 줄여야 될지도 결정하게 된 겁니다. 그 TDM의 어떤 사용에 대해서는 소아 청소년 그 크론병에서 IBD 그룹에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가 임상적인 의의가 따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두 번째는 도즈를 인텐시피케이션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 약을 끊거나 또 줄여갈 수도 있을 때 이 TDM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가 이 모니터링을 리액티브하게 하거나 프로액티브하게 할 수가 있어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리스폰스가 갑자기 사라지면 혈액을 뽑아갖고 도대체 트러플 레벨이 얼마나 나왔어 또는 안티바디가 생겼어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리액티브 방식의 모니터링이 되는 거고 프로액티브는 다음번 치료 전까지 저희가 미리 뽑아놨던 피에서 이 환자의 트러플 레벨과 안티바디를 보면서 그 다음 치료를 결정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해 줄 수 있는 게 리액티브 또는 프로액티브 모니터링이 됩니다. 먼저 그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저희 데이터입니다. 이거는 아달리무맵을 이용한 데이터인데요. 이게 뭐냐면 4개월 때 내시경을 해봅니다. 4개월 때 아이들한테 내시경을 했을 때 뮤코살 힐링, 왼쪽 그래프는 뮤코살 힐링이 잘 됐을 때 아달리무맵 레벨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가를 본 거고요. 오른쪽 그래프는 히스톨로직 레미션이 왔을 때 조직 검사를 해갖고 히스톨로직 레미션이 왔을 때 도대체 아달리무맵 트러플 레벨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저희들이 봤더니요. 이렇게 나옵니다. 왼쪽 그래프에서는 뮤코살 힐링이 됐을 때 그렇지 않은 군에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한 13 정도의 아달리무맵 트러플 레벨이 필요했었고 히스톨로직 레미션을 위해서는 한 17 정도까지 나오는 매우 높은 아달리무맵 트러플 레벨이 요구됐던 거죠. 결국 이 4개월 때 뮤코사 힐링과 히스토리 레미션은 이런 레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를 밝혀낸 것이 되겠습니다. 또 그 당시 나왔던 그 결과에 따르면요. 4개월 때 뮤코살 힐링을 예측할 수 있는 아달리무맵의 트러플 레벨을 저희가 ROC 커브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옵티멀한 컷 포인트가 한 8.76 정도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려줘야 4개월 때 뮤코사 힐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또 다른 그 논문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잡지죠.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의 실은 저희들의 내용이 됩니다. 지금이야 그 바이오시밀라가 아주 어베일러블하게 됐죠. 셀트리온에서 만들어낸 그 당시에 이제 CTP13이라고 있었는데 2016년도 정도부터 저희가 이걸 스타디를 했었죠. 원래 쓰고 있던 오리지널한 어떤 바이올로직 안티바디를 이 바이오시밀라로 스위칭을 했을 때 정말 똑같은 효과, 동등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를 냈습니다. 스위칭할 당시와 스위칭한 다음에 1년 후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 비교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. 한 40명 정도 환자를 데리고 스위치를 시켜서 1년 후의 레벨을 1년 후에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를 다 봤는데요. 인플루스맵 도즈라든가 인플루스맵 트러플 레벨, 드럭 안티바디라든가 또는 CRP 결국 레미션이 왔던 환자들 다 비교해 보니까 이 두 군의 차이가 스위칭할 그 당시와 1년 후의 당시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결국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현재 바이오시밀라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.
다 TDM의 덕분이죠. 이 논문은 역시 저널 오브 크론스 앤 콜라이티스에 실린 저희 연구팀의 논문이 되는데 크론병에서 소아 청소년 크론병에서 인플리스맵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뮤코살 힐링이 온 환자에서 인플리스맵의 그 트로프 레벨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본 겁니다.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레미션 중에 이제 클리니컬 레미션이라든가 바이오케미컬 레미션 그리고 뮤코살 힐링에 있어서 이 트러프 레벨이 다 나와 있죠. 4.2, 4.2, 4.5. 뮤코살 힐링을 위해서는 인플리스맵 트러프 레벨이 4.5는 유지해야 된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고 마침 그 해에 해외 아주 유명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. 성인 내과의 연구자인데 파파미카엘이 비슷한 논문을 냈죠.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엔도스코피 레미션, 즉 뮤코살 힐링이 왔을 때 인플리스맵 트러프 레벨은 4.5. 우연인지 모르지만 저희와 똑같은 레벨의 그 4.5라는 레벨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 유용성은 그 인플리스맵을 또는 이런 계열의 약들을 언제 끊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거를 TDM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이것도 역시 저희가 저널 오브 크론스 앤 콜라이티스에 실은 논문인데 저는 결국은 이런 바이올로직 안티바디를 끊어야 된다는 쪽에 속하는 연구자입니다. 사실 많은 연구자들도 해외에서 유명 센터에서도 평생 바이올로직 안티바디를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 몸에 이런 약들이 장기간 들어갔을 때 해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드럭 할러데이를 주기 위해서라도 저로서도 이제 한 6가지 정도의 크라이테리아를 주고 그걸 통과하면 약을 끊어보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다시 재발하던가 하면 다시 약을 쓰면 되니까요. 그래서 끊는 노력을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였는데 처음에는 인플리스맵 레벨이 당연히 높게 유지하는 게 맞잖아요.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인플리스맵 트러프 레벨이 자연스럽게 약간씩 줄어듭니다. 근데 줄어드는데 한 2.5 트러프 레벨 2.5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컴플리트한 뮤코살 힐링이 오면요. 이 환자들을 인플리스맵을 끊었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약들을 끊었을 때도 이 클리니컬 레미션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 데이터는 이게 X축이 시간인데요. 7년 팔로업 데이터입니다. 소아 크론병 환자를 인플리스맵을 끊은 후로부터 7년 동안을 본 그런 아주 롱텀 데이터가 되어서 상당히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되는데 이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리스맵 트러프 레벨이 낮고 또 컴플리트한 뮤코사 힐링이 왔을 때 이 약도 끊을 수 있겠더라를 저희들이 이제 최초로 발표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그 TDM을 리액티브 또는 프로액티브하게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해외 자료예요. 텍시 트라이얼이라고 유명한 트라이얼이 가스트로엔테롤로지 잡지에 실렸죠. 250명 정도 환자를 인플리스맵 트러플 레벨을 한 3에서 7 정도로 맞춥니다. 그 환자들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선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요. 그래서 한쪽 군은 클리니컬하게 증상만 보고 그 인플리스맵 레벨을 조정하는 군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액티브하게 나빠졌을 때 이 피에서 샘플에서 TDM을 해갖고 트러플 레벨을 보면서 인플리스맵 도징을 결정하는 군을 나눠놨는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두 군 간의 차이는 없다고 나왔지만 이런 TDM을 이용한 군에서는 릴랩스가 좀 적었다든가 이런 좋은 그런 보고들이 효과가 보고가 된 그런 트라이얼이 됩니다. 이건 리액티브한 연구 모니터링이 되는 거고요. 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파미카엘 같은 그런 연구자는 리액티브하고 프로액티브 두 군을 비교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요게 크론병이고 요게 유스인데 위쪽 라인이 리액티브 군이고 아래 라인이 프로액티브 라인인데 이 X축이 페일리어 레이트잖아요. 그러니까 낮은 군이 좋은 거죠. 이 프로액티브 군이 리액티브 군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 성공률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. 그래서 저희들도요, 삼성서울병원도 마찬가지로 톱다운 전략을 구사하면서 지금 현재는 프로액티브 쪽을
택하고 있습니다. 프로액티브한 TDM 모니터링을 같이 하면서 미리 랩을 그 샘플에서 트러플 레벨을 보면서 다음에 이 환자의 도우징을 결정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. 현재 저희 삼성서울병원 소아 청소년과가 택하고 있는 SMC 프로토콜이 되는데요. 여기 이제 처음 나온 것처럼 TPMT 환자가 오면 TPMT도 재고 NUDT, P15 다 무조건 잽니다. 왜? 이게 아자사이오프린 레벨의 사이드 이펙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런 것도 재고 MRE를 봐서 트랜스뮤럴 힐링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다른 바이오마커도 다 체크하면서 상당히 심한 군일 때는 톱다운을 미리 시작하고요. 그다지 심하지 않은 군은 엑셀러레이트 스텝업을 통해서 결국은 인프리스맵을 쓰는 경우에 이제 프로액티브 TDM을 하는 겁니다. 이 프로액티브 TDM을 한다는 게 여기 나온 대로 이 ADA가 안티드럭 안티바디예요. 이 안티바디가 네거티브이고 뭐 트로프 레벨 저희는 5로 보는데 5 정도를 유지를 못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, 안티바디가 네거티브인데 트로프 레벨이 5를 갖다가 넘어서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, 또 안티바디가 포지티브인데 5보다 미만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, 안티바디가 포지티브인데 트로프 레벨이 5 이상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눠서 그 각각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. 사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. 결국은 이게 개인 맞춤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. 미래 의료는 정밀의학이 될 것이고 크론병과 UC 자체도요. 당연히 정밀의학의 전략을 구사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냥 예전처럼 클리니컬하게 이 환자가 나빠졌으니 뭐 도즈를 올려라, 뭐 좋아졌으니 그냥 유지해라 이런 단계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 레벨 또는 안티바디 양 이런 걸 보아가면서 정밀하게 치료를 하는 거죠. 이런 대처법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 이미 저희가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수센터에서는 그런 전략을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. 미래는 이렇게 갈 것이고요. 다 이렇게 변해갈 것이고 또 이것보다 더 좋은 치료가 전략이 나온다면 또 그거에 따라 바뀔 확률이 높겠죠. 아마 다른 모든 만성질환들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. 소아 크론병 치료는 현재 여기까지 와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이 최첨단 치료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거고 아마 더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이 두 가지 강의가 쭉 이어졌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